우리는 외국인 며느리 안 받아요. 돈 욕심 많고 문화도 모르고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조차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고 차별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사람들을 보면 이유 없이 불편해지고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고 선을 긋곤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탈리아에서 온 외국인 며느리 엘리사. 그녀는 한국 시댁 한복판에서 눈물과 분노 그리고 믿기 힘든 재산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나는 이탈리아의 작은 해안마을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엘리사. 파란 바다와 석양이 일상이던 도시에서 나는 한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이렇게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 결혼한 지는 3년, 시어머니는 늘 나를 딸처럼 대해주었다. 우리 엘리사, 한국 음식은 이제 좀 할만해? 네, 어머니. 아직 김치는 어려워요. 하지만 찌개는 조금 자신 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서툴게 국을 끓이고 있으면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고 함께 간을 맞춰주셨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느끼게 해주셨다. 그게 더 따뜻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문화 충격과 외로움에 매일 울었다.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지는 아줌마들의 빠른 한국말, 매운 음식 냄새, 좁은 방과 딱딱한 바닥.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다. 고향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가족들은 멀리 있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왔고 나는 혼자 텅 빈 집에서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울고 있는 걸 보면 말없이 귤을 까서 내 손에 쥐어주고 괜찮다, 괜찮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며 등을 토닥여 주셨다. 어느 날은 내가 울면서 어머니, 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엘리사야, 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큰일하는 거야. 내 아들 밥 차려주고 내 말 들어주잖아.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남편보다 나는 어쩌면 시어머니에게 더 많이 기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시어머니는 내게 한국어를 천천히 가르쳐 주셨고 동네 슈퍼에 갈 때면 함께 가서 물건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이건 무, 이건 파, 이건 깻잎이야. 어렵지? 천천히 외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집은 너무나 평범하고 따뜻한 한국 가정 같았다. 명절이면 큰아들 내외, 시누이, 친척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거실이 떠나갈 듯 웃음소리가 났다. 시어머니는 항상 가운데 앉아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셨다. 큰올케는 부엌을 차지하고 능숙하게 전을 부쳤고 시누이는 거실에서 조카들을 돌보며 소리 높여 웃었다. 남편과 큰형은 소파에 앉아 맥주잔을 부딪히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 사이에서 최대한 조용히 설거지를 하거나 상을 차리는 일을 도왔다. 아직 한국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대화에 끼어들기보다는 듣는 편이 편했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관찰자가 됐다. 하지만 나는 가끔 그 웃음 사이에 섞여 들어가는 묘한 공기를 느꼈다. 엄마, 이 집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장남이니까 형이 알아서 하겠지 뭐. 요즘 집값이 얼만데 그냥 오래 끌지 말고 미리 정리를 해야지. 명절 상차림이 끝날 무렵 어른들이 주고받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나는 어딘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해졌다. 시어머니는 그 대화가 나올 때마다 애써 웃으며 아이고 아직 멀었어. 내가 뭐 죽게 생겼나?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특히 남편이 그 대화에 슬며시 끼어들어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때면 나는 가슴 한쪽이 답답했다. 뭐 우리도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고 안정은 있어야지. 남편은 내 눈을 보지 않았다. 그냥 형을 보며 말했다. 마치 나는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나는 그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란 걸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다. 한국 가족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 미묘한 공기를 나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웃음 뒤에 숨겨진 긴장감, 친절한 말투 속에 스며든 계산,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눈빛 속에 담긴 기다림. 어느 추석 연휴, 큰올케가 시어머니에게 건네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 요즘 보험 정리 같은 거 하셨어요? 아니면 통장 정리라도요? 나중에 뭐 복잡해지면 다들 힘들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다. 아, 그건 다 정리했어. 걱정 마. 그러자 시누이가 옆에서 웃으며 물었다. 엄마, 그럼 정리한 거 어디 두셨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건 때 되면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거실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큰형과 올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신우이는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나만 그 공기를 느낀 게 아니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뒤에서 신우이와 올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다. 엄마 요즘 엘리사만 챙기잖아. 우리 말은 잘 안 들으면서. 그러게. 나중에 유언장 같은 거 쓸 때 외국인 며느리한테 홀리면 어쩌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경계 대상으로 본 거였다. 명절이 끝나고 가족들이 하나둘 떠난 뒤 시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계셨다. 나는 차를 끓여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나를 보다가 쓸쓸하게 웃으셨다. 엘리사야 너는 착하구나. 아무것도 안 바라잖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시어머니 옆에 앉아 차를 함께 마셨다. 그때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고맙다. 네가 있어서.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마치 시어머니가 이 집에서 혼자인 것처럼 외로운 것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형이랑 누나들, 어머니 재산 얘기 왜 자꾸 하는 거야?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잠시 멈칫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 그냥 나중을 대비하는 거지 뭐. 한국에선 다들 그래. 미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우잖아. 그런데 그게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보, 넌 한국 문화를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우리는 원래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해. 숨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게 정말 정상인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미 시작된 걸까? 그리고 그 의문은 몇 달 뒤 현실이 되어 나를 덮쳤다. 그 모든 것이 본색을 드러낸 건 늦겨울 어느 날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한 거야. 라며 손사래를 치셨다. 나는 걱정스러웠지만 한국 어른들의 괜찮다는 말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기에 조심스럽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어머니, 오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이고, 병원은 무슨. 돈만 나가지. 조금 쉬면 나아.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쓰러졌다. 컵을 들다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나는 부엌에서 뛰어나갔다. 시어머니는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한국어가 급하게 나오지 않아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주소를 설명했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응급실로 실려간 시어머니를 따라가며 나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남편은 회사에서, 큰형은 출장 중이었고 시누이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는 중이었다. 모두 지금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병원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나는 혼자 떨고 있었다. 의사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다. 심장, 당뇨, 합병증, 그리고 위험이라는 단어만 귀에 들어왔다.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다. 나는 그제야 안도하며 남편에게 매달렸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심장이 안 좋다고, 당뇨 때문에 합병증이 있다고. 남편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왜 진작 병원 안 모시고 갔어? 엄마가 안 좋다고 했으면 강제로라도 모시고 갔어야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나를 탓하고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의사가 오래 못 간다고 그래. 그날 이후 병실은 매일 전쟁터가 됐다. 큰아들 내외가 병원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다. 큰올케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침대 옆 차트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이거 실비로 다 나오나? 큰형이 간호사를 불러 물었다. 지금 쓰고 있는 약이랑 치료, 이거 보험 적용되는 거예요?
간호사가 설명을 하는 동안 큰올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믿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바로 옆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다. 형, 엄마가 예전에 들었던 보험 있잖아. 그거 아직 유효해? 만기 안 됐지? 응, 아마 그럴 거야. 집에 가서 서류 찾아봐야겠다. 둘째 시누이는 내게 다가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말하곤 했다. 엘리사, 너는 엄마랑 제일 친했잖아. 엄마가 집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 누구 준다고 그랬어?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그런 말씀 잘 안 하셨어요. 그냥 다 가족이라고만. 시누이는 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입술을 삐죽였다. 아, 진짜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럼 의향이라도 비친 게 없었어? 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내게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질문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사흘째 되던 날, 큰올케가 나를 병원 복도로 불러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너 정말 예뻐한 건 다 알아. 근데 엄마 한국 사람이지 유산은 결국 아들들한테 주고 싶었을 거야. 특히 큰아들. 그게 한국 문화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네가 나중에 법정 같은 데서 엄마가 집은 큰아들에게 준다고 했다고 말해주면 우리도 너 편 들어줄게. 너도 알잖아. 외국인 며느리 입장에서 이 집안에서 살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다. 나를 감싸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겠다는 말이었다. 거래를 제안하는 거였다. 생각해봐. 어차피 엄마는 오래 못 가. 그러면 우리끼리 남는 거잖아. 그때 네가 어느 편인지가 중요해.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저는 생각 좀 해볼게요. 큰올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둘째 며느리도 조용히 내게 접근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사주며 그녀는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언니, 나 솔직히 말하면 형님네보다는 언니가 좋아. 우리 둘 다 시집 온 처지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다. 근데 말이야, 우리 쪽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 큰 집에서 집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 받아? 엄마가 적어도 이 아파트 말고 예금이랑 보험은 우리 쪽으로 주려고 했다 그런 식으로라도 말해줄 수 있어?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가 진짜 그런 말씀하셨어요? 둘째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였어. 언니도 알잖아. 큰 집이 얼마나 많이 받아갔는지. 명절 때마다 엄마한테 손 벌리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나를 이용하려는 것뿐이었다. 결정적인 건 남편이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남편은 차를 세우고 나를 돌아보았다. 여보, 너도 알잖아. 엄마가 평생 모은 게 이 집 하나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살폈잖아. 형은 출장 다니느라 바쁘고 누나들은 애들 핑계대고. 결국 엄마 곁에 있었던 건 우리야. 엄마도 그거 알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너가 나 도와줘야지. 법정에서 혹시 묻게 되면 엄마가 집은 나 주려고 했다고 말해줘. 응?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지금 그게 부탁이야? 아니면 요구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씁쓸하게 웃었다.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같은 편이어야지. 나는 차문을 열고 내렸다. 남편이 뒤따라 나오며 내 팔을 잡았다. 여보, 화내지 마.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현실이 이래. 형이랑 누나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만 손해야. 나는 남편이 손을 뿌리치고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혼자가 된 느낌을 받았다. 이탈리아에서 바다를 보며 살았던 그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외로웠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뭘까?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일까? 시어머니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외국인 며느리로만 봤다. 필요할 때는 가족이라고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이방인 취급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혼자 병원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다. 나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마른 손이 내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에서 나는 어머니 편에 서야 한다고. 그날 이후 나는 거의 매일 시어머니 병실을 지켰다. 처음 며칠은 가족들도 자주 찾아왔다. 큰형은 아침 일찍 들렀다가 회사로 갔고 큰올케는 점심때쯤 왔다가 저녁 준비한다며 서둘러 떠났다. 시누이는 아이들 학원 끝나고 잠깐씩 들렀고 둘째 내외는 주말에만 얼굴을 비쳤다. 남편은 회사 끝나고 저녁에 왔지만 30분도 채 머물지 않고 피곤하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은 점점 벌어졌다. 엘리사, 오늘은 내가 못 갈 것 같아. 애들 학교 준비물 사야 돼서.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미안한데 혼자 다녀와. 엘리사야, 형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 가도 되겠지? 결국 밤에 시어머니 옆에 남는 건 늘 나 혼자였다. 나는 병실 옆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밤마다 시어머니의 가쁜 숨소리, 기계음,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다 감았다. 가끔 시어머니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릴 때면 나는 침대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아드렸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드물게 정신이 또렷한 날이 있었다. 엘리사. 나는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맑았다. 네, 어머니. 물 드실래요? 나는 서둘러 물컵을 들고 시어머니 입에 빨대를 가져다 댔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너까지 끌어들여서. 그 말이 이상해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없이 웃으셨다. 저 사람들 벌써 재산 얘기하고 있지? 나는 순간 멈칫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거짓말을 하자니 시어머니가 불쌍했고 진실을 말하자니 시어머니가 상처받을 것 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다. 시어머니는 내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걸 아셨는지 천천히 숨을 골라가며 말을 이었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죽기도 전에 벌써 계산하고 있다는 거. 내가 바보가 아니야. 어머니. 너만 나한테 순수했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 밥 챙겨주고 내 말 들어주고 그런 사람 내 인생에 너 하나뿐이었어.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내 자식들 다 키웠는데 결국 날 사람으로 본 건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유일하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다들 어머니 걱정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야. 걱정하는 게 아니야. 재산 걱정하는 거지. 엘리사야, 넌 착해서 모르는 거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자꾸만 뒤척이며 이름을 불렀다. 큰아들 빚도박 그만해라. 나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큰형이 도박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막내야, 카드값 좀 줄여라. 엄마가 언제까지 갚아주냐. 시누이도 빚이 있었던 걸까?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나 죽으면 또 싸우겠지, 내 자식들. 잠든 듯 깨어있는 듯 중얼거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죽음 앞에서도 자식들 걱정을 하고 계셨다. 하지만 그 자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머니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다가 한 권의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시어머니의 물컵을 꺼내려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듯한 작은 수첩을 발견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메모장인 줄 알았다. 하지만 펼쳐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작은 수첩에는 빼곡하게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다. 2021년 3월 2일 큰아들, 나 몰래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 했다가 내가 막음. 3천만 원 필요하다고. 주식 투자 실패했다고 함.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21년 6월 15일 큰아들, 또 돈 빌려달라고 함. 이번엔 1천만 원. 사업 자금이라고 했는데 며느리한테 물어보니 도박빚이라고 함. 며느리가 울면서 사정함. 갚아줌. 2021년 9월 3일 큰며느리, 명품 가방값 빌려달라고 함. 친구들 만날 때 창피하다고. 200만 원 줌. 갚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 없음.
2022년 3월 20일 둘째 아들 차 바꾼다고 500만 원 달라고 함. 할부로 사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짜증냄. 결국 줌. 2022년 7월 18일 둘째 며느리 명품 가방값 도와달라고 300만 원 요구. 시누이들이 다 좋은 거 들고 다니니까 자기만 초라하다고 울음. 2022년 11월 5일 막내딸 남편 사업 실패했다고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함. 집에 압류 들어온다고 울면서 매달림. 예금 깨서 줌. 2023년 5월 1일 막내 또 사업 망해서 돈 빌려달라고 함.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음. 이번엔 거절했더니 며칠 동안 전화 안 받음. 2023년 8월 12일 큰아들 명절 차례 준비 비용 달라고 함. 본인 집에서 차례 지내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나 했더니 형편이 어렵다고 함. 결국 150만 원 줌. 페이지를 넘길수록 나는 숨이 막혔다. 이 집안의 평온한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금, 상처, 그리고 끝없는 요구들이 글자로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것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기록만 하셨다. 가장 최근 기록은 2달 전이었다. 2024년 12월 10일 큰아들 진명의 변경 이야기 꺼냄. 상속세 줄이려면 미리 해야 한다고. 나 죽기도 전에 벌써 준비하는구나. 거절함.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무도 안 왔다. 바쁘다고. 엘리사만 케이크 사들고 왔다. 우리 둘이서 먹음. 그 아이가 서툰 한국어로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웃을 때 눈물 날 뻔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빛이 바랜 페이지 맨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2025년 1월 3일 나 죽으면 싸움 나겠지. 내 자식들 서로 얼굴 붉힐 거야. 그래도 나는 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단 한 명. 외국인 며느리 엘리사. 나의 마지막은 그 아이 덕분에 덜 외로웠다. 내 재산 그 아이에게 주고 싶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 아이만이 나를 어머니로 대해줬다.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노트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여다보았지만 나는 손을 저어 괜찮다는 신용을 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사람으로 대해드린 것뿐인데요. 나는 잠들어 계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다. 평생 자식들에게 이용당하고 돈만 요구받고 그래도 묵묵히 참아온 그 얼굴. 나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다. 이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기록.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진심. 아무도 함부로 못하게 할게요. 시어머니는 잠든 듯 했지만 그 마른 손이 내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나는 어머니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처음에는 가끔 깨어나 말씀도 하시고 물도 드실 수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산소호흡기를 달아도 숨소리는 거칠었고 모니터에 찍히는 심박수는 불규칙했다. 어느 날 오후 담당 의사가 나를 불러냈다. 복도 한쪽 상담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보호자시죠? 네, 둘째 며느리예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신장 기능도 저하되고 있어요. 이제 가족분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며칠 정도 남으셨을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길어야 일주일 정도로 보입니다. 나는 상담실을 나와 병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편과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실 앞 복도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건 큰형 내외였다. 큰형은 의사를 붙잡고 연명치료에 대해 물었다. 연명치료하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요? 환자분 상태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연장될 수 있어요. 그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네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치가 떨렸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머니가 고통받고 계신데 비용 얘기를 먼저 하다니. 큰올케는 간호사를 붙잡고 입원비 정산에 대해 물었다.
지금까지 쓴 비용이 얼마예요?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을 했지만 큰올케는 만족하지 못했다. 이게 말이 돼요? 하루에 이렇게 나간다고요? 중환자실도 아니고 일반 병실인데. 그 순간 신우이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신우이는 병실로 들어오지도 않고 바로 나를 복도로 끌고 나갔다. 엘리사, 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가 그러던데 엄마가 내 얘기만 했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맨날 우리 엘리사 솔직히 좀 불공평하지 않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시어머니 옆에 있었을 뿐인데. 저는 그냥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신우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런 걸로 엄마 마음 다 얻어놓고 나중에 재산까지 다 가져갈 생각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럼 왜 엄마가 너만 찾아? 우리는 친딸인데 우리 말은 안 듣고 며느리 말만 듣는 게 이상하지 않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그만해. 엘리사한테 뭐라 하지 마. 나는 잠시 안도했다.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이 신우이를 진정시키고 나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여보, 오해하지 마. 누나가 원래 저래. 엄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들 예민해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으로 뭐가 필요하면 네가 나 좀 도와줘야 해.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엄마도 그걸 원했을 거야. 우리가 제일 많이 모셨잖아. 밤에도 네가 병원에 있고 우리가 제일 신경 썼어. 그러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혹시라도 증인으로 서야 하면 네가 좀. 어머니가 진짜 원하신 게 그거라고 생각해?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뭐? 네가 여기서 우리 가족이랑 선을 긋겠다는 거야? 너 지금 어느 편이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당신 편도 아니고 형님 편도 아니고 누나 편도 아니에요. 오직 어머니 편.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보, 정신 차려. 엄마는 곧 돌아가셔. 그러면 남는 건 우리야. 우리 가족이야.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생각 좀 해봐.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사람 편을 들 거예요. 돈 편이 아니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한숨을 쉬며 병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시어머니 한 사람뿐이었다는 걸. 남편도 가족도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증인,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다. 나는 병원 주차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이탈리아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었지만 시차 때문에 지금은 새벽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정말로 혼자였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병실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다. 나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며칠 전 발견한 노트가 내 가방 안에 있었다. 그 노트에 적힌 글들이 대답이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단 한 명. 외국인 며느리 엘리사. 나는 결심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욕을 먹더라도 어머니가 남긴 마음만은 지킬게요. 누구 편도 안 들고 그냥 진실만 말할게요. 그 약속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었다. 그냥 내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 변호사 미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유언장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봤어? 엄마 통장 비밀번호 누가 알아?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는 저 소리를 듣고 계실까?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놓고 싸우는 소리를. 다음 날 아침 큰올케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나를 밖으로 불러냈다. 엘리사, 생각해봤어? 뭐요? 내가 부탁한 거. 나중에 법정에서 우리 편 들어주기로 했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큰올케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너 지금 우리한테 등 돌리겠다는 거야? 등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만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로 원하신 게 뭔지. 큰올케는 비웃듯 말했다. 진실? 네가 뭘 안다고? 너는 이 집안 사람도 아니잖아. 외국인 주제에.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결국 나는 이 집안에서 외국인이었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이 될 수 없었구나.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네, 저는 외국인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절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큰올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잠시 눈을 뜨셨다. 나는 얼른 다가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예요. 엘리사.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다. 우리 딸.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고 하셨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냥 내 손을 꼭 쥐셨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싸움에서 나는 끝까지 어머니 편에 설 것이다. 설령 모든 사람이 나를 적으로 여기더라도.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새벽이었다. 나는 간이 침대에서 얕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계음이 길게 울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침대로 달려갔다. 모니터에 찍히던 심박수가 평평한 선으로 바뀌고 있었다. 어머니.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의사가 왔다.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물었지만 이미 며칠 전에 가족들과 합의한 대로 연명치료는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사망 시각 오전 4시 23분입니다. 나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쥐고 한마디 하셨다. 고맙다, 내 딸.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시어머니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두드렸다. 보호자님, 가족분들께 연락하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니가 방금. 남편은 잠에서 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지금 간다.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도착한 건 해가 뜬 뒤였다. 큰형은 양복을 입고 왔고 큰올케는 화장을 한 얼굴이었다. 시누이는 울면서 들어왔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엄마. 시누이가 시어머니 시신 앞에 엎드려 울었다. 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큰형이 시누이를 일으켰다. 그만 울어. 이제 장례 준비해야지.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다. 첫날부터 문상객들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의 친구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나는 상주 옆에서 조용히 절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장례식장 밖 흡연실에서 큰형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형, 유언장 같은 거 찾아봤어? 아직. 집에 있을 거야. 장례 끝나면 바로 찾아야지.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글쎄,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는데 뭐 당연히 아들들한테 주시겠지.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다.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였다. 장례식이 끝난 뒤 가족들은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확인하기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유언장을 맡겨두셨다는 것이었다. 거실에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큰형 내외, 남편과 나, 시누이, 둘째 내외.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봉투를 꺼냈다. 지금부터 고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거실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큰아들 내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큰올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시누이는 이미 계산하는 눈빛으로 눈가를 번뜩였다. 둘째 며느리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남편은 애써 평정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읽어내려갔다. 본인은 생전에 본인의 재산 전부를 단 한 사람에게 상속할 것을 명합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큰형에게 향했다. 큰올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더 짙어졌다.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은 형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나오자 그 모든 표정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사람은 나의 둘째 며느리, 외국인 며느리 엘리사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누군가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누이였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시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외국인 며느리요?
이 집에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요? 큰형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유 원장 맞아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유 원장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덧붙였다. 네, 공증을 받은 유 원장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직접 자필로 쓰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읽겠습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적힌 마지막 부분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내 자식들은 평생 나에게 돈을 요구했고 내 재산을 계산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 누구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외국인 며느리 엘리사만이 나를 어머니로 불러주었다. 내 마지막 돈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준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큰올케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분명 엘리사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예요. 둘째 며느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쓰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이 유언장은 6개월 전에 작성되었고 당시 의사의 정신감정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신우이는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네가 뭘 한 거야? 어떻게 엄마를 꼬드긴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남편은 허탈한 표정으로 나와 유언장을 번갈아 보았다. 엘리사 이게 뭐야? 너 이거 알고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도 몰랐어요. 거짓말. 분명 알고 있었을 거야. 큰형이 소리쳤다. 변호사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거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때 나는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이 어머니께 뭘 했는지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는 여러분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날짜와 금액을 적어두셨어요. 도박빚, 명품 가방, 사업 자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큰형이 노트를 펼쳐보더니 입술을 떨었다. 이건. 나는 손을 모으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를 향할 때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괜찮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재산 제 것으로 갖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잖아요. 이 돈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나이 들고 병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곳. 그게 어머니가 진짜로 원하셨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신우이는 비웃듯 말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뭐가 되는데요? 우리는 자식인데?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머니 유언장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 진실을 지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다. 여보 미안해. 나는 끝까지 엄마 마음을 못 봤어. 돈만 생각했어. 나는 그에게 말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우리 그 마음만큼은 배워가요. 재산은 그냥 종이일 뿐이잖아. 큰형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날 유언장 한 장이 이 가족의 진짜 얼굴과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드러내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 나라는 한 외국인 며느리가 서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는 이 집에서 외국인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덕분에. 내 딸 엘리사. 변호사가 떠난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갔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남편만이 남아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다. 나는 알았다. 어머니는 이미 대답하셨다는 것을. 사람은 피가 섞여야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단 한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사랑을 재산이 아닌 선택으로 증명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남기고 떠나지만 누군가는 마음을 남기고 떠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벚꽃감동튜브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을 울릴 한 편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은 계속됩니다. 벚꽃감동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